PPL이라는 말, 이제는 다들 익숙하시죠? 영화나 드라마 등 미디어 속에서 상품을 직접 노출시키는 간접 광고를 뜻하는 말이죠. 그 중에서도 자동차는 온갖 영화나 드라마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PPL 중 하나입니다. 다른 제품처럼 극의 흐름을 방해할 요소가 비교적 적은 편이고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제품인 만큼 주인공과 주변인이 타는 차 혹은 악당이 타는 차로 활용되며 관객들에게 브랜드와 모델을 각인시키기에도 좋죠. 등장인물의 소득 수준에 비해 말도 안 되는 차를 타거나 하나의 브랜드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몰입을 깨는 일도 종종 있지만요. 다들 기억에 남는 자동차 PPL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요. 앞서 몇 편을 진행하면서 일부 사례들을 짧게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유독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에야 모터쇼나 신차 발표회라는 의리의리한 행사가 익숙하지만 잼민이 시절 저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소개할 이 차의 첫 등장이 더욱 신선하게 다가왔죠. K 시리즈의 첫 번째 모델이자 등장과 함께 젊은 아빠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차, 기아차를 지금의 디자인 맛집으로 만든 개국 공신. 이번 시간에는 기아의 준대형 세단 K7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와 한 식구가 된 기아는 여러모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시 대세로 자리 잡은 플랫폼 공유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덕에 외관마저 닮은 형제차들이 같은 차급으로 판매되고 있었고 소비자들에게 기아차는 그저 현대차의 염가형 모델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지금에야 나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아차에는 구형 옵션과 파워트레인, 현대차에는 신형 옵션과 파워트레인을 시간차를 두어 적용하는 등 동급 기아차와 현대차를 비교하면 현대차 쪽의 상품성이 조금이라도 우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었죠. 비록 한 지붕 아래 있지만 그룹 내에서도 엄연히 경쟁 구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신차 출시 일정이나 신기술 적용 부분에서 서로 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만의 색깔을 점점 잃어가던 기아는 고심 끝에 현대차와 차별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돌파구를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매력적인 디자인이었죠. 이윽고 지금의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2005년 당시 기아차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힘이 실리자 본격적으로 디자인 경영을 내세웠어요. 기아차 편에서 한 번은 꼭 나오는 이분의 영입도 그때 결정된 외부 전문가 영입이라는 파격적인 인사였죠. 아주 안 좋아 보이네요. 특히나 요즘 차를 선택할 때 이 디자인의 비중이 가장 높아진 것을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도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K5가 YF 소나타를 판매량으로 이겼을 때 왜를 묻는 사람들이 딱히 없었던 것만 봐도요. 포텐샤 이후 맥이 끊어진 기아차의 준대형차 진출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앞서 2003년 출시된 오피러스의 하위 트림이 이 자리를 맡고 있었지만 원래라면 다이너스티의 후속 차종으로 출시되었을 모델을 넘겨받은 것이었기에 젊은 감각을 내세웠던 당시 기아와는 왠지 결이 맞지 않는 차였죠. 체급도 가격도 중형차 로체와는 간극이 아주 컸고요. 특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차 수요가 점점 늘어가는데 로체를 타던 소비자들이 다음 차로 오피러스를 선택하는 일은 당연하게도 아주 드물었고 결국 고객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야 할 명분이 생긴 것이죠. 여기에 그랜저의 고리타분함에 거부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보다 젊은 감각의 르노 삼성 SM7과 혼다 어코드를 선택한 것도 새로운 준대형 세단 프로젝트 VG가 시작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침내 2009년 4월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된 KND5 VG 컨셉트카는 열띤 기대감에 기름을 부었고 그해 10월 공개된 양산형 모델은 K7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름부터 뭔가 다르게 가겠다는 느낌은 명확하죠. 차명인 K7의 K는 기아, 코리아, 강함을 뜻하는 그리스어 크라토스, 운동성을 의미하는 키네틱의 앞글자를 따왔고 아시다시피 이후 출시된 기아차의 주력 세단 라인업에 적용됐습니다. 뒤에는 차급을 의미하는 숫자 7을 넣어 대형 세단임을 나타냈죠. K7으로 시작된 기아차의 세단 라인업 K 시리즈는 동급 현대차와 완벽히 차별화되는 디자인과 맞물려 시장에서 기아차의 존재감을 키우는데 확실한 역할을 했습니다. 확실히 포르테, 로체에 비하면 임팩트가 있었어요. 디자인 경영을 내세운 이후 기아차의 디자인은 말 그대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K7은 기아차 디자인 경영의 정점이었죠. 물론 1년 후 이게 튀어나오기 전 얘기죠. VG 컨셉트카를 거의 그대로 이식한 외관은 당시로서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소비가 중장년층에서 이루어지는 준대형 차급을 고려하면 더욱 그랬죠.
전면부는 기아차가 패밀리룩으로 내세웠던 호랑이 코 그릴을 중심으로 날렵한 헤드램프와 범퍼 디자인이 맹수를 연상시키는 공격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당시에는 생소했던 LED 포지셔닝 램프가 세대 교체를 상징하듯 신선한 느낌을 더했죠. 하위 트림은 크롬 베젤 헤드램프와 세로형 그릴로 깡통 느낌 색다른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스포티한 전면부의 인상은 측면에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가 튀어나가기 전 자세를 낮추듯 쐐기형으로 빚은 차체는 그동안의 국산 대형 세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구성이었어요. 여기에 휠하우스를 가득 채우는 18인치 알루미늄 휠은 수입차에 비해 어딘가 부족해 보였던 국산차의 2%를 채워 넣으며 드디어 수입차에도 뒤지지 않는 폼을 만들어냈습니다. 속된 말로 짜세가 나는 차였죠. 여담으로 이 멀티스포크 타입의 18인치 휠은 제네시스 쿠페의 19인치 휠과 함께 만능 휠로 불리며 애프터마켓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웬만한 차에는 어울리는 준수한 디자인인데다가 순정 부품이었기 때문에 호환성도 좋고 구하기도 쉬웠죠. 후면부도 남달랐습니다. 날카로운 LED 테일램프가 시선을 사로잡았고 듀얼 머플러는 메리평 머플러 팁으로 최신 트렌드에 발맞췄습니다. 또 뒤로 갈수록 치켜 올라가는 캐릭터 라인과 높게 배치된 리어 램프로 자칫 붕 떠 보일 수도 있었지만 범퍼를 가로지르는 두꺼운 크롬 라인을 더해 균형을 잡은 것도 눈에 띄는 디테일이었습니다. 어딘가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드는 것은 이분을 내세우면 대부분 해결됐어요. 차체 크기도 그랜저 TG는 물론 나중에 출시된 HG를 상회할 정도로 커서 대형 세단에 걸맞는 듬직한 덩치를 가졌지만 스포츠 세단을 추구하는 차들이 의뢰 그렇듯 육안으로는 실제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덕분에 대형 세단 특유의 무겁고 둔한 인상보다는 잘 달릴 것 같은 날렵한 인상이었죠. 실내 역시 외관의 날카로운 인상과 젊은 감각을 그대로 품었습니다. 기아차의 브랜드 컬러인 붉은 조명을 메인으로 곳곳에 꺽쇠 형태의 각을 세워 숫자 7을 연상시켰고 고급 나파 가죽 시트, 대형차임에도 우드그레인보다는 금속과 블랙 하이그로시 장식으로 마감해 고급감과 도시적인 느낌을 동시에 챙긴 것도 색다른 고급차를 원했던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죠. 당시 유행어로 나름 엣지 있게 꾸며진 인테리어였습니다. 특히 아이보리를 넘어 아예 새하얀 시트로 꾸며진 실내를 실물로 봤을 때 느낌은 신세계 거대한 Y자를 이루는 대시보드, 특히 층을 나눠 입체감이 돋보이는 크래쉬 패드 디자인은 지금 봐도 독특한 구성이죠. 갈라진 틈은 번쩍이는 크롬 라인을 넣어 강조했고 밤에는 붉은색의 간접 조명을 더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다만 가게 너무 집착해서일까요? 방패 형태의 센터 페시아 디자인은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지점이었습니다. 어느 고전 로봇 캐릭터에 갑바가 떠오른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왔죠. 번쩍이는 하이그로시 패널 위에 SM7처럼 수많은 버튼을 나열했는데 직사각형과 원형, 사다리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다소 산만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도 일자 형태의 부츠 타입 기어 레버와 덮개를 더한 수납 공간으로 마감한 센터 페시아 하단은 지금 봐도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여기에 컬러 LCD 정보창을 더한 계기판, 12개 스피커의 JBL 사운드 시스템, 전방 카메라, 현재 유보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모젠을 적용한 대화면 DVD 내비게이션과 열선 스티어링 휠 및 앞좌석 통풍 시트 등 고급차다운 호화 옵션으로 채웠죠. 차선 이탈 경보와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등 플래그십 세단에나 있었던 안전사양을 챙긴 것도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대세로 자리잡은 파노라마 선루프를 추가해 개방감을 높였고 선루프가 빠진 모델에는 관광버스에서나 보던 대형 루프 조명을 달아 야간 운행 시 색다른 즐거움을 준 것도 신선했죠. 넉넉한 차체 크기 덕분에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공간에 대한 불만 역시 전혀 없었죠. 다만 대형차임에도 패밀리카의 필수 덕목인 뒷좌석 열선 시트를 상위 등급 프레스티지에 나가야 추가할 수 있었고 하위 모델은 선택조차 할 수 없어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옵션질은 역시 한결같네요. 파워트레인은 4기통 2.4L 세타 가솔린 엔진과 V6 2.7L 뮤 가솔린 엔진과 LPI 엔진을 탑재해 기존에 판매되던 그랜저 TG와 겹쳤지만 3.5L로 배기량을 키운 V6 람다 가솔린 엔진을 더해 그랜저보다 출력 면에서 앞섰습니다. 변속기는 모두 6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려 동급에서 효율도 가장 뛰어났어요.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2.4와 2.7L 모델은 앞서 그랜저에서 충분히 검증된 파워트레인이었고 무난한 출력과 연비, 정숙성을 제공했지만 공격적인 외관에 비해 만족스러운 힘을 선사하지 못했습니다. 진가는 3.5L 모델에서 발휘됐죠.
평소에는 부드럽지만 엑셀에 힘을 실으면 거대한 차체를 시원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운동 성능에 초점을 맞춘 단단한 하체는 기존의 국산 고급차와 비교하면 색다른 감각이었는데 주행 환경에 따라 감쇄력을 조절할 수 있는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탑재해 기아차의 하체 세팅 능력이 한 단계 진보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죠. 하지만 지금에야 독일차 중심의 탄탄한 하체가 환영받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고급차의 덕목은 출렁이듯 부드러운 승차감이었기 때문에 주 소비자인 대부분의 중장년층에게는 그저 딱딱하고 불편한 승차감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일부 매니아만 찾는 사양이 됐고 이후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하며 슬쩍 빠져버렸습니다. 교체 비용도 일반 서스펜션에 비하면 비쌌기 때문에 탈거 후 일반형 서스펜션으로 다운그레이드하거나 아예 애프터마켓 제품을 장착하는 경우도 있었죠. 2011년 2월에는 파워트레인을 변경하고 상품성을 보강한 연식 변경 모델 더 프레스티지 K7을 출시했습니다. 앞서 그랜저가 5세대 HG로 거듭나면서 파워트레인에 GDI 기술을 적용한 것에 발맞춰 기존의 가솔린과 LPI 엔진을 그랜저와 동일한 2.4, 3.0L 모델로 변경해 출력과 연비를 개선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변화였죠. 또 기존 유압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전자식으로 변경했고 딱딱하다고 지적받던 서스펜션 세팅을 손봐 이전보다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외관은 기존의 디자인이 워낙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딱히 고칠 건 없었지만 이전에 노골적으로 티를 냈던 하위 트림의 크롬 베젤 헤드램프와 그릴을 검게 칠해 인상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실내 역시 디자인의 변화는 없었지만 상위 트림에 집중돼 있던 편의사양을 하위 트림에도 확대 적용했고 폭넓게 쓰였던 블랙 하이그로시가 처음에나 좋지 스크래치와 먼지, 지문 등 관리에 불편을 겪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을 반영해 무광 소재로 변경했습니다. 또 오토홀드가 포함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스웨이드 천장 마감, 운전석 마사지 비슷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신형 그랜저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성을 보강했죠. 쓴 소리를 들었던 뒷좌석 열선 시트도 드디어 중간 등급으로 내려왔어요.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실을 다진 모델이었습니다. 또 얼마 뒤에는 최상위 V6 3.3L GDI 모델을 신설해 이전 3.5L 모델의 넉넉한 성능을 원했던 소비자들에게 어필했고 수입차와 경쟁차의 3.5L 모델에 대응하기도 했죠. 한편 초기 연식의 경우 그랜저 HG가 가스렌저라는 별명을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속주행 시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었지만 리콜이 아닌 무상 수리로 대응해 많은 지적을 받았죠. 또 2.7L 모델은 주행거리에 따라 엔진 부품의 하나인 밸브 리프터, 탭핏에 유격이 생겨 딱딱딱 소음이 나는 고질병이 있었는데 같은 뮤 엔진을 사용하는 그랜저 TG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했던 문제였죠. 수리를 통해 탭핏을 교체하면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제는 GDI 엔진들이었는데 후기형 GDI 엔진의 내구성 문제는 지금처럼 크게 알려지진 않았었죠. 출시 3년 후인 2012년 11월에는 페이스리프트 모델 더 뉴 K7이 출시됐습니다. 기아차 패밀리룩의 중심 모델인 만큼 전면부는 앞서 출시된 기아차의 후륜구동 플래그십 세단 K9과 유사한 형태로 수정돼 이전에 찔릴 듯 날카로운 이미지에서 한결 부드러운 인상이 됐습니다. 특히 쐐기형에서 뭉툭하게 수정된 헤드램프와 범퍼 디자인이 달라진 분위기를 주도했고 새롭게 추가된 LED 주간주행 등이 더해져 대낮에도 존재감을 뽐냈죠.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만큼 측면의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휠 디자인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몽땅 멀티 스포크 휠로 도배했고 스포츠카나 고성능 차에서 볼 수 있는 방열구를 모방한 핸드 장식을 넣어 스포티한 인상을 이어갔습니다. 후면부도 변화가 눈에 띄었는데 부드럽게 수정된 헤드램프에 발맞춰 모서리를 단정하게 다듬고 면발광을 더한 LED 테일램프는 K3, 아우디의 신형 모델을 닮아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메리평 머플러 팁도 이전의 사각형에서 타원형으로 변경했고 이전의 두꺼운 크롬바는 두께를 줄여 무게감을 덜어냈죠. 전반적으로 젊은 감각은 유지하면서도 전작에 비해 이미지가 많이 중후해졌습니다. 호랑이에서 리트리버가 된 듯 갑작스레 부드러워진 디자인으로 일부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매력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죠. 소나타를 따라 신형으로 거듭나면서 파격적으로 달라진 그랜저와는 정반대의 행보라 오히려 K7이 단정해 보이기까지 했죠. 변화는 외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내 역시 거의 신차 수준으로 변했어요.
드디어 마징가 갑옷을 벗은 센터페시아는 이전에 난잡했던 기능들을 수평 기조로 깔끔하게 정리해 K9 못지않은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거듭났습니다. 고급차의 트레이드마크인 아날로그 시계가 추가된 것도 눈길을 끌었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된 형태의 계기판을 적용해 차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8인치로 통합한 내비게이션에 어라운드 뷰,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 온도 조절 등을 할 수 있는 텔레매틱스 시스템 유보를 추가한 것도 좋은 구성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배척하던 우드 그레인을 폭넓게 사용했고 부담스러운 화이트와 무난의 극치 블랙 두 가지밖에 없어 사실상 선택지가 하나였던 내장 색상에 새로운 베이지 컬러를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큰 틀은 그대로였지만 이전에 지적받던 디자인 요소를 다듬고 탑승객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개선해 변화가 확실히 체감되는 잘된 페이스리프트였죠. 외관과 마찬가지로 실내도 고급감과 중후함을 더해 많이 단정해진 느낌이었는데 이때부터 그랜저와 포지션을 서로 바꾼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파워트레인은 직전에 변경된 GDI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유지했고 초기보다는 부드러워졌다고는 하지만 동급 대비 단단한 승차감도 여전했습니다. 대신 시트에 진동 알림 기능을 더한 차선 이탈 경보와 후측방 경보, 차간거리 조절과 완전 정체를 지원하는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하는 등 주행 안전 및 편의 사양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3.3L 모델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다시 부활했어요. 또 파워트레인 변화는 거의 없어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 이걸 내놨습니다. 2014년에는 그랜저 HG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2.4L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놨습니다. 앞서 출시된 K5 하이브리드 모델과 마찬가지로 700H라는 듣도 보도 못한 모델명으로 출시됐죠. 리터당 16km라는 준수한 연비를 내세웠고 당시 높은 인기를 끌던 수입 디젤 세단과 캠리 하이브리드에 맞섰습니다. 물론 대중적으로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지금처럼 높지 않았고 기아차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 역시 지금에 비하면 높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잘 팔리진 않았지만 수입차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랜저의 디자인이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 당해 K7 전체 판매량의 약 5분의 1이라는 나름 준수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2009년 등장한 1세대 K7은 출시 보름 만에 누적계 약 1만 대를 넘어서는 등 준대형차 시장에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임원 차량 교체 시즌인 연말에 맞춰 출시된 만큼 특유의 스포티한 디자인이 직접 운행하는 일이 많은 젊은 임원진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많은 상무급 인사들이 그랜저 대신 이 K7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랜저가 보수적인 이미지를 유지해 중장년 소비자에게 어필했지만 젊은 감각을 원했던 소비자들에게는 고리타분하게 다가왔던 것을 K7으로 해소한 셈이었고 이는 기아차와 현대차가 같은 차급에서 서로 상호 보완해 빈틈을 메우고 그룹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나마 젊은 감각으로 스포츠 세단으로 불릴 만큼 나름의 존재감을 지키던 르노 삼성의 SM7이 신형 뉴아트를 내놓으면서 보수적인 방향으로 회귀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연식 변경과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품성을 업그레이드해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을 만족시켰고 그 사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경쟁 수입차의 공세에도 꿋꿋이 준수한 판매량을 유지했습니다. 그랜저가 TG를 시작으로 그야말로 폭주 기관차 수준으로 독주하는 것은 막아서진 못했지만 20대가 타도 어울리는 스포티한 준대형차로서 그 존재감을 각인시켰죠. 한편 해외에도 진출했는데요. K 시리즈 출시 이후에도 전통적인 모델명을 사용했던 수출 시장에는 기아 카덴차라는 이름으로 판매됐습니다. 차명은 연주의 끝부분에 들어가는 연주자의 화려한 기교를 뜻하는 음악 용어에서 따왔죠. 해외에서도 스포티한 디자인과 뛰어난 가성비로 호평받으며 초기에는 꽤 팔렸지만 이후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애초에 인기가 많지 않은 차급이었고 브랜드 밸류가 크게 작용하는 고급 세단 특성상 당연한 결과였죠. 여담으로 출시를 하기도 전에 인기리에 방영되던 첩보 액션 드라마 아이리스에 PPL로 투입해 소비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것도 효과적이었습니다. 가히 노골적인 광고에 가까운 연출이 더해져 기존의 국산차를 뛰어넘는 멋진 차로 기억에 남아있어요.